2025년 12월 9일,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하면 혼조세, 이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코스피는 살짝 내렸는데 또 코스닥은 올랐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그냥 큰 움직임 없이 일단 숨을 고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이 숨 고르기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역시 관망이 아닐까 싶어요. 관망이요? 네, 모두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회의 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수인 FOMC가 시장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고요함 속에서 유독 시끄러웠던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다들 궁금해하시는 산타 랠리 얘기도 해봐야죠. 맞습니다. 산타는 올 것인지, 현실적인 연말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큰 그림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가 11.30포인트, 그러니까 0.27% 내려서 4,143.55로 마감했네요. 네, 기사들을 보니까 다들 FOMC를 원인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된 분위기 아니었나요?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시장은 사실 3번 연속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기정사실처럼요. 네, 이건 뭐 거의 상수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죠. 진짜 모두가 긴장하는 건 매파적이나라는 그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매파적이나요?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네, 금리는 내려주는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는 이렇게 빨리 내릴 생각 없어요 라거나 아직 인플레이션이 걱정됩니다 같은 약간 보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죠. 선물은 주는데 앞으로는 국물도 없을 거라고 딱 선을 긋는 그런 느낌이군요. 정확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 점도표 있잖아요. 네네, 점도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팔고 개인도 소폭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살짝 끌어내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게 환율이었어요. 환율이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데 보통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5.4원 올라서 1472.3원에 마감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기사 중 하나가 단기적인 요인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을 언급하긴 했어요. 지진 영향도 있었군요. 네,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 역시 그 관망 심리의 연장선으로 봐야 해요. 결국 또 관망 심리군요. 그렇죠. FOMC 결과라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방향을 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불확실성이 환율에도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가 진짜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유독 반도체 쪽은 스토리가 많았어요.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해도 좋다고 허가했잖아요. 네, 엄청난 뉴스였죠? 이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엄청난 호재 아닌가요? 당연히 주가도 막 축포를 쏠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예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완전히요. 삼성전자가 1% 빠지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아니 왜요? 거시적인 호재라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개별 종목의 단기 과열이나 수급 문제라는 벽에 막히면 힘을 못 쓰는 거죠. 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벽이었던 건가요? 기사들이 두 가지를 짚고 있어요. 첫째는 가장 단순한 이유인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네, 그래서 호재 뉴스를 빌미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분석이고요. 둘째는 SK 하이닉스에만 해당하는 악재인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고 이러다 투자 경고 종목까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투자 주의 종목 지정. 그게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나요? 그냥 주의만 주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확 위축시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아하. 당장 차를 멈추게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만들어서 과열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사는 게 막히거든요. 그게 막히는구나. 네, 위탁증거금도 100% 현금으로 내야 해서 매수세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알려진 규정 아닌가요?
단지 지정될 가능성만으로 주가가 2% 가까이 빠진다는 게 좀 과민 반응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게 SK 하이닉스에 몰린 비투 규모였어요. 비투 규모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서 1조 4,76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삼성전자를 넘었다고요? 네, AI 반도체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기사는 동시에 경고도예요. 이렇게 빚으로 쌓아 올린 주가는 하락할 때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대규모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서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와, 정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엔비디아라는 숲은 맑은데 SK 하이닉스라는 나무 자체에 단기 과열이나 비투 같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던 거군요. 네,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이 힘을 못 쓰는 동안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네, 완전히 달랐죠. 특히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관련주들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올랐는데 이쪽은 어떤 훈풍이 분 건가요? 결국 시장 전체가 FOMC라는 큰 태풍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는 와중에 바이오 업종은 생물보안법이라는 국지적인 순풍을 타고 잠시 홀로 항해에 나선 모습이었어요. 아, 생물보안법. 네,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인 겁니다. 아, 그 법안이요? 중국 기업을 콕 집어서 규제하면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맞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타겟이 세계 3위 CDMO 기업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이에요. 우시바이오로직스. 네, 미국 정부나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걸 제한하는 게 골자거든요. 기사를 보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48%나 돼요. 거의 절반이죠. 48%요? 엄청나네요. 이 물량이 막히면 그 수주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특정 산업에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참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ST팜, 마이크로디지털 같은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까지 덩달아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할 때 이렇게 자신만의 명확한 스토리를 가진 업종이 더 돋보이는 효과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걸 보니 이제 렌즈를 더 당겨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던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코스닥의 상징과도 같았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알테오젠. 8년 동안 적자를 내다가 기술력 하나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른 소위 기술 특례 상장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코스닥을 떠난다는 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단지 코스피로 가기 위한 2부 리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가뜩이나 시총 2위인 에코프로 BM마저 계속 이전설이 나오고 있어서 애써 키운 우량 기업들을 계속 빼앗기는 코스닥 시장에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부랴부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나선 거고요. 네,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정적 대장주가 떠난 코스닥에서 2, 3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 수 있어요. 대장주가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할 2, 3위 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린 측면이 있고요. 또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이들 기업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외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로봇용 배터리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다른 개별 기업 소식 중에 LS전선이 자회사 LSEV 코리아의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어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소식이었죠. 보통은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정원사가 약한 가지
가지를 쳐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가지에 영양분을 몰아주는 것과 같아요. 아, 비유가 좋네요. 그 LS EV 코리아가 전기차 부품 회사인데 최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어요. 네. 그러니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아, 그래서 계획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일단 숨고르기를 택한 거군요. 네,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계획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접고 더 유망한 곳에 집중하는 거죠. LS그룹 차원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이 회사 상장보다는 LS 에코첨단 소재 같은 다른 유망 자회사의 상장에 집중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유연성이 그룹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이맘때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죠. 올해는 산타가 올 것인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인데 오늘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니 전망이 딱 반으로 갈리던데요? 네, 정말 동전 던지기 같아요. 한 기사 분석을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12월에 코스피가 상승한 확률이 정확히 50%, 딱 5번이었다고 해요. 정말 딱 반반이네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랠리를 기대하는 쪽은 이제 곧 시작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그에 따라 들어올 외국인 자금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반대쪽은요? 반대로 신중론을 펴는 쪽은 4분기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으니 그걸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 차라리 1월 효과를 기다리는 게 낫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사실상 예측이 무의미한 수준이네요. 이런 변동성 큰 시기에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침 13월에 월급과 관련된 아주 시의적절한 기사도 있었어요. 맞아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계좌 활용법을 다룬 기사였죠. 네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이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건 소위 연금 고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분석 결과를 보니 이 고수들은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80%까지 아주 높게 가져가면서 80%나요? 네, 특히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테마형 ETF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연 39%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9% 대단하네요. 물론 이런 단기 테마 추종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는 대안도 제시하죠. 그게 바로 타깃 데이트 펀드, TDF입니다. 아, TDF? 네,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니까 꾸준히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인 성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거시적으로는 FOMC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대한 고요함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업종별로 또 기업별로 저마다의 생존 논리를 찾아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인 결정 하나가 한국 바이오 기업의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고 그렇죠. 또 한 종목에 쏠린 개인 투자자들의 빚이 시장 전체의 화두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매일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이런 큰 연결고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던져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죠. 네. 이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ETF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바이오나 자동차, 금융업종의 비중을 슬금슬금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군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올해 내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반도체 랠리, 그 다음은 과연 어딜까요?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치주나 다른 성장주 섹터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을지,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투자에 좋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